이야기는 지독한 폭력과 외로움에 갇혀 지내던 한 관심병사의 등장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한 군부대가 서서히 균열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군대 시스템의 맹점을 간파하고 거대한 관행의 벽에 맞서는 한 여군 장교의 치열한 싸움을 담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광기와 시스템의 부조리가 충돌하는 스릴러이다. 북한과의 접경지역 최전방에 위치한 제17보병사단.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비호중대의 병영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비호중대로 전입한 김태성 일병은 이 고요함이 어색했다. 그의 생각 속 군대는 소리와 질책, 긴장으로 가득한 곳이었으나 이 부대는 그저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었다. 선임들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태울 뿐이었다. 부대 내에는 무언가 거대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김태성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느 날 김태성 일병은 선임인 이병헌 상병에게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상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하태은 병장. 그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부대가 완전히 썩어버렸어. 하태은 병장은 한때 비호중대의 에이스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2개월 전 그의 소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로 인해 하 병장은 극심한 PTSD에 시달리며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 그가 침묵하자 중대의 기강은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또 다른 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황성우 일병. 김태성은 황 일병의 존재를 전입 직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항상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내뱉었다. 이병헌 상병은 황 일병을 조심스럽게 폭탄이라고 불렀다. 그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야.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중대장님도 행보관님도 다 포기했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모두를 위한 거야. 황 일병은 이전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켜 1위로 전출된 관심병사였고 조현병 진단 이력과 통제 불능의 증상을 보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태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중대장 오세훈 대위와 행정보급관 천용필 상사는 황성우 일병의 존재를 철저히 외면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들은 황 일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신 그를 격리하여 부대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집중했다. 황 일병은 다른 병사들과 분리된 생활관에서 지냈고 훈련에서도 항상 열애였다. 밥을 먹을 때도 그는 늘 혼자였다. 이러한 격리는 표면적으로는 사고를 막는 효과를 가져오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광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황 일병은 종종 벽에 대고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거나 밤마다 기이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른 병사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다른 병사들은 그의 존재를 마치 부대 내의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들의 침묵과 외면은 황 일병에게 더욱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복수심이었다. 어느 날 밤 이병헌 상병은 김태성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에 황 일병이 어떤 선임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킨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선임이 자기를 무시하고 물건을 찾자 황 일병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대. 다행히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 사건 이후 간부들은 황 일병을 건드리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 그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중대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병영 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대 내에 단결 카페가 개설된 것이다. 이 카페는 병사들의 휴식 공간이자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카페의 관리병으로 황성우 일병이 지정되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중대장 오세훈 대위는 황 일병이 이 일에 흥미를 보였다며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일병은 카페 관리병이 되자 거짓말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광기 어린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중대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황일병의 안정된 모습은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중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매일 밤 들려오던 기이한 웃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모두가 황일병의 변화를 반겼고 이대로만 간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병헌 상병은 어쩌면 저 녀석도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었는지도 몰라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김태성 일병은 그의 변화를 의심했다. 황일병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황일병이 관리하는 카페에 들어설 때마다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카페의 평화는 위태로운 유리컵 위에서 흔들리는 물과 같았다.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어느 날 비호중대에 새로운 인물이 부임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감사관 윤세아 중령이었다. 그녀는 여군이었으며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날카롭고 이성적인 눈빛, 빈틈없는 태도는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윤 중령은 부임 첫날부터 부대 전체를 샅샅이 훑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대장 오세훈 대위와 행정보급관 천용필 상사에게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었지만 그들의 보고서가 맹점투성이라는 것을 한눈에 간파했다. 윤 중령은 부대 내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오 대위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부대가 4년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데 은폐하고 계신 겁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 대위와 천 상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윤 중령은 그들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보고서 대신 직접 병사들과 대화하며 부대의 진짜 분위기를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점심 식사 시간 윤 중령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침묵하거나 형식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 속에서 숨겨진 공포를 읽었다. 그녀는 관심병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황성우 일병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황일병의 병력 기록을 요청했지만 오 대위는 그 병사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며 윤중령의 접근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윤중령은 굽히지 않았다. 저는 보고서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윤세아 중령은 부대 현황을 파악하던 중 단결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는 황성우 일병이 혼자 앉아 있었다. 황일병은 그녀를 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왔네, 새로운 먹잇감이. 윤중령은 그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지만 동요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섰다. 황성우 일병. 나는 윤세아 중령이다. 너의 병력 기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다. 황일병은 윤중령의 말을 비웃으며 그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쏟아냈다. 새로운 년인가 보네. 재밌겠다. 나도 한번 따먹어볼까? 그의 행동은 선을 넘었고 윤중령은 즉시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황성우 일병, 상관 모욕이다.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사과해라. 하지만 황일병은 그녀의 말에 굴하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조롱했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나댈 줄이야. 나처럼 미친놈한테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가? 이 사건은 부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세훈 대위는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윤중령은 단호했다. 이 사건은 절대 덮을 수 없습니다. 황일병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군대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 대위는 황일병은 환자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윤중령은 그의 말을 잘라냈다. 환자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덮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환자라면 치료를, 범죄자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윤중령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모욕이 아닌 부대 시스템의 맹점을 드러내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윤세아 중령은 황성우 일병의 행동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를 방치하고 외면해온 부대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세훈 대위와 천용필 상사가 황 일병의 문제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보고서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황일병과 마주쳤던 모든 병사들을 비밀리에 호출하여 신문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말을 아꼈지만 김태성 일병은 용기를 내어 황일병에 대한 목격담을 털어놓았다. 황일병이 혼자서 중얼거릴 때 가끔 그 물건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몰래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태성의 진술은 윤중령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 물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윤중령은 중대 내에서 발생한 미제절도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개월간 병사들의 개인 물품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지만 간부들은 분실로 처리하며 사건을 덮어버렸다. 윤중령은 이 모든 절도 사건의 범인이 황일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녀는 하태훈 병장에게도 접근했다. 하 병장은 여전히 PTSD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윤중령은 그의 과거 사건에 대해 물었고 하 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황일병이 제 소대 병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추궁하자 그는 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 병장은 황일병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병헌 상병이 이야기했던 칼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하 병장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황성우 일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세아 중령은 황성우 일병이 단결 카페를 관리하면서도 절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카페를 중심으로 사라진 물건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리고 카페 근처의 창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고의 잠금 장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윤중령은 즉시 창고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을 발견했다. 병사들의 시계, 지갑, 휴대전화 등 다양한 물품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사이에는 황일병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CTV였다. 중대 내 CCTV는 창고 주변을 비추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부대 시설의 CCTV를 통해 황일병이 수상한 짐을 들고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윤중령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오세훈 대위와 천용필 상사에게 제시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덮어버린 진실입니다. 황일병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부대 내에서 절도와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입니다. 오 대위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그렇다고 해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에게 법적 처벌을. 윤중령은 그의 말을 잘라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군사경찰의 소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연락하여 황성우 일병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결정은 부대 내 오랜 관행을 깨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이었다. 윤세아 중령의 신고로 인해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비호 중대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중령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황성우 일병을 긴급 체포했다. 황일병은 자신이 체포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망쳤어. 그는 윤중령을 향해 끝없는 증오를 쏟아냈다. 윤중령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다. 황일병이 체포되자 중대 내 병사들은 안도와 함께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그동안 그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김태성 일병은 이병헌 상병에게 물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 상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군사경찰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황일병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백해지자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절도 행위를 통해 병사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통해 권력욕을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느꼈고 그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의 광기는 병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다.
황성우 일병의 체포와 함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세아 중령은 이 사건을 황 일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관리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녀는 군사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대위와 천용필 상사가 황 일병의 문제와 절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중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병사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문제를 외면했다는 내용이었다. 윤중령은 윗선과의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한 명의 병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중대 지휘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대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주장은 회의실을 정적에 빠뜨렸다. 오대위와 천 상사는 변명하려 했지만 윤중령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결국 오세훈 대위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천용필 상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부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휘관들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은 비호중대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윤중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황 일병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군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오세훈 대위가 떠난 후 윤세아 중령은 임시 중대장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바뀔 겁니다. 황성우 일병 같은 폭탄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이전의 격리와 방치 시스템을 폐기하고 소통과 관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중령은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고충을 들었다. 그녀는 관심병사들을 단순히 문제아로 낙인 찍는 대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그녀는 하태훈 병장에게도 꾸준히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게 했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윤중령의 리더십은 부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병사들은 점차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의 무기력했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김태성 일병은 그녀를 보며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깨달았다. 리더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 윤중령의 변화는 부대원 한 명 한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세아 중령의 개혁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간부들과 병사들이 존재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간부들은 윤중령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녀의 지시에 은밀히 반항했다. 그들은 여자가 뭘 안다고 군대를 바꾸려 드냐며 비아냥거렸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중령은 이들의 반발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논리와 데이터로 그들을 설득했다. 이전 시스템은 4년 동안 수많은 사고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입한 시스템은 단 한 달 만에 부대 내 사고율을 50%나 낮췄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반박에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다. 또한 그녀는 부대원들에게도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황성우가 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병사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윤세아 중령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하태훈 병장은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윤중령에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부대가 이 지경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윤중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시스템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하 병장은 윤중령의 도움으로 다시 군 생활에 복귀했다. 그는 이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후임들을 챙기고 부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태성 일병에게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부대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갔다. 하 병장의 재기는 부대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한때 폐인이 되었던 그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 병장의 이야기는 윤중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황성우 일병에 대한 군사 재판이 열렸다. 그는 절도, 상관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군대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황 일병의 처벌을 원했지만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세아 중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황성우 일병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치료와 동시에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군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결국 법원은 황성우 일병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군대 내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관심병사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덮고 넘어가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황성우 일병 사건 이후 비호중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했다. 윤세아 중령은 부대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녀는 단결 카페를 병사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고 병사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김태성 일병은 병장으로 진급했고 부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후임들을 이끌었다. 그는 황 일병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관심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부대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윤중령은 비호중대를 모범부대로 만들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본부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모든 부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다. 중대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성은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윤중령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를 구한 것이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길을 보여줬을 뿐이다. 윤세아 중령은 본부로 돌아와 비호중대의 사례를 발표했다. 그녀는 군대 내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호중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소통과 관심의 시스템을 군대 전체에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발표는 윗선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군대 내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군대 전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관심병사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대신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지휘관들에게도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윤중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다. 윤중령은 군대 내에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한 명의 병사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군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간이 흘러 김태성 병장도 전역을 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그는 가끔씩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윤세아 중령과 하태윤 병장을 생각하곤 했다. 그들은 그에게 단순한 군대 동료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였다. 김태성은 어느 날 사회에서 우연히 하태윤을 만나게 되었다. 하태윤은 예전에 어두웠던 모습을 완전히 벗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김태성에게 윤중령님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윤중령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윤중령이 일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재회했다. 윤중령은 여전히 날카롭고 이성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보며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김태성과 하태윤은 윤중령에게 황성우의 소식을 물었다. 윤중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황성우는 치료감호소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상태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되었다고 한다. 윤중령은 황성우를 단순히 악마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광기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보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황성우가 결국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김태성과 하태우는 윤중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인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김태성은 윤중령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리더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윤중령에게 저도 중령님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중령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너는 훌륭한 리더다. 너는 군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제 그 희망을 세상에 펼쳐라. 김태성은 사회로 돌아와 윤중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는 제2의 윤세아 중령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윤세아 중령은 군대 내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하여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군대의 거대한 벽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대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하태우는 심리치료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썼다. 황성우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광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인간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한 명의 미친 병사와 한 명의 위대한 여군 장교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군대 시스템의 변화를 이끈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김태성, 하태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윤세아 중령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진 희망을 보여주었다. 광기, 폭력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비호 중대는 여전히 건재했다. 중대의 벽에는 윤세아 중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리더십은 전설처럼 남아있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지켜나갔다. 어느 날 새로운 신병이 비호 중대에 전입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는 관심병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대원들은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걱정하지 마. 여기는 이제 예전의 지옥이 아니니까. 그들의 말에 신병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선임들의 모습을 보며 이 부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계속되었다.